네, 피고인 박성재는 내란 종료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완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다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양형 판단을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박성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피고인 박성재와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소장에 법원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공소장 1번주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소장 1번주의 위반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상황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 1번주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의 첫머리에 피고인 박성재와 윤석열, 김건희 정치적 공동체 관계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으로서 윤석열과 김건희의 지시 요청 등에 따라 그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수사 및 국회의 김건희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순직해병 수사방해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에 대한 방어 방법 등을 같이 논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위나 공모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 제기의 방식이 공소장 1번주에 위반되어 미흡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설령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 제기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별검사로서는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담하는 직무상 업무를 저버린 채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김건희의 사적 수사 상황을 파악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행위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개진하여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그러한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를 설명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첫머리 사실에서 이를 피고인 박성재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여 왔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검사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한 첫머리 사실은 피고인 박성재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볼 만한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장이 공소장 1번주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 박성재와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란 종료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세부 내용이 복잡하므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란 종료 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행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의 내용과 의미, 비상계엄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 구계엄법 제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단서, 제9조 1항 전문의 내용과 의미는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합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 특히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수색한 사실을 위 규정들에 비춰 살펴보면 윤석열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능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합니다.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에 있어 피고인 박성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포고령 위반자 등에 대한 추국 금지 조치,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 확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하는 등으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87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박성재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박성재는 그와 같은 지시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박성재에게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나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박성재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였는지 여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하였는지 여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형법 제87조에서 규정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박성재에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가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병력 등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과 박성재에게 있었던 일을 시간적 선으로 검토하거나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 또는 대접견실에서 언급한 내용, 12상 비상계엄 선포 전 대접견실에서 있었던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의 대화 내용, 윤석열이 1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밝힌 대국민 담화의 내용, 2024년 9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피고인 박성재가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비상계엄에 대한 피고인 박성재의 입장 등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에 있으므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2024년 9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지금도 민주당이 170여석을 가지고 있고 야권 전체 합치면 190여석이다. 실질적으로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당연히 대통령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지금 상으로 봐서 그게 절대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체포구금으로까지 넘어간다. 그런데 지금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위원 구자근의 질에 대하여 계엄 효력을 갖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하였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2024년 12월 3일 21시 52분경 대접경실에서 조태열이 김용현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취지로 묻자 김용현이 윤석열이 깊은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것이니 국무위원들은 그 뜻을 따라주면 좋겠다고 답하는 것과 이에 조태열이 그럼 군대가 이미 다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묻자 김용현이 그렇다. 이미 언론에도 22시에 특별 담화가 있다고 이야기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2상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시민저항과 유혈 사태를 우려하는 국무위원도 있었는데 윤석열이 절대 그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설득하였다라는 취지의 김용현의 진술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이 소집한 국무위원들 중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들어가 이 사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무위원들이 해산하기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므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이 한덕수에게 포고령과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을 건네주는 것을 지켜보았고 한덕수와 김용호가 21시 48분경 대접견실에서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을 읽어보고 김용호가 이상민에게 그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았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부터 그 발령을 전제로 배상업에게 출국 금지팀 대기를, 신용회에게 수용공간 확보를, 임세진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확인 협조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박성재가 이미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교부받았거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으로 봄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적어도 침묵한 국무위원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박성재는 2024년 12월 3일 23시 55분경 시작된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법무부 감찰관 유혁, 법무부 인권국장 성재현이 이 사건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사정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이 작성 및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김용현이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작성하였고, 윤석열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피고인 박성재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그 이행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윤석열은 김용현을 통해 국군기무사령부 2017년 계엄 문건과 국군 방첩사령부 작전계획 등 군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참고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계획을 수립하였고, 김용현은 그 과정에서 여인영, 노상훈과 논의하였으며, 그 내용을 여인영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에, 노상훈은 자신의 수첩에 각각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김용현은 핵심 국무위원들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윤석열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에게 특정 언론사 사무소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지시사항 문건을, 한덕수와 조태용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조태열에게 재외 공간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시켜라는 내용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각각 건네주며 그 이행을 지시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김용현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노상훈의 수첩과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에 따르면 김용현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법무부에 대한 협조 요청 사항으로 출국금지 조치, 구검시설 운용, 수용 여력 확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등 인력 활용 방안을 논의하였는 바, 김용현이 이들 논의에 관한 사항을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으로 작성하였다고 보입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대적견실에서 양복 상의 안주문에 보관하고 있던 문건은 윤석열로부터 교부받은 법무부에 대한 지시사항 문건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비한 법령 또는 매뉴얼이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봤는 바, 피고인 박성재는 당시 법무부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성재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배상업에게 출국 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장 신용회에게 서울구치소 등 수용 여력 확보를, 검찰국 검찰과장 임세진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확인 협조를 각각 지시한 반면, 법무부 소관 소년보호시설로서 구검시설에 해당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은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는 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은 사항만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입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1985년 11월경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검사로 임용된 이래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근무해온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 박성재가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박성재가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박성재의 경력과 당시 지위에 비추어 이는 제한적으로만 고려합니다. 이러한 점과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네,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별로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검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이완규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이완규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결에 불만이 있으면 일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시고 항소하는 경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공소기각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안내문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완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하 결정문은 피고인 이완규에게 송달할 예정입니다. 피고인 박성재에 대한 법정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선고까지 중계를 마쳤고 법정 구속 여부를 위한 신문 절차까지 업무 중개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중계를 하지 않겠습니다.